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대학 때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데자보 서프라이즈 이런 약간 초기 인터넷 농객으로 좀 그때는 조금 나름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뭐좀 이제 선도적으로 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정치에 원래는 좀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김 대통령께서 이제 재임 말기 하고 이제 노무현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이니까 다 그 언저리였었어요. 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 생각이 당연히 있는 그런 약간 농객 그룹들이 좀 형성이 됐었어요. 소위 친 DJ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어쨌든 이제 그렇게 활동을 했을 때 하고 저희가 뭐 서프라이즈라는 사이트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 당시 이제 그 대선 뭐 승리하고 할때 상당히 조금 이제 문화적 트렌드가 겹쳐가지고 좀 유명했죠. 한동안 좀 각광을 받고 좀 부각이 됐었어요. 친 DJ 성향 강한 뭐 이런 사람이다라고 다들 생각했던 거였는데 뭐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좀 이렇게 크게 얼굴 변한 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좀 애띤 그 당시 이제 사람들 봤을 때는 좀 그런 게 보이니까 저 사람이 맞아 뭐 이런 식의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지금 한 30년 가까이 좀 지났는데 지금도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요 대통령 관련된 어떤 이제 일을 하게 된 지는 뭐 20년 가까이 넘었죠. 이제 퇴임하기 전에 2002년도에 노사모의 자극을 받아서 DJ 로드라는 사이트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뭐 지지하는 뭐 사모하는 모임들. 이제 그때는 뭐 이분이 퇴임할 때였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어떤 뭐 동원 목적 이런 건 아예 없는 시절이었죠. 했던 거였는데 그때 그 DJ 로드에서 이제 대통령 퇴임 모임을 하자고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퇴임하실 2003년 2월에 대구 지하철 폭파 사건인가 뭔가 큰 좀 전국적인 좀 이제 그런 참사가 있어가지고 퇴임식 자체도 되게 조금 그냥 본인 자체도 약간 좀 검소하게 또 이게 좀 화려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냥 지지자들이라도 조금 뭐 조촐하게라도 뭐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막 그때 그런 논의가 있어서 당시 주조하셨던 분들이 자택에서 한번 앞에서 조금 모임을 하자고 해가지고 아마 그분들이 조금 뭐 논의는 했었을 거예요. 그 당시 그런 분위기 때문에 하니 많이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조촐하게도 안 할 수는 없다고 이런 거에서 어쨌든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취임식 끝나고 이제 퇴임 대통령이 오시는 거잖아요 자택으로. 그래서 처음 이제 자택에 모인다고 하길래 저도 이제 찾아가 봤는데 가까이서 본 게 그게 처음이죠. 지근거리에서. 물론 그전에 제가 유세 때 따라가 가지고 차에 계셨을 때 저 옆에서 뒤에서 한 10m 뒤에서 따라보고 본 적 있지만 그때는 10m보다 좀 더 가까이서 차 안도 아닌 이제 지근거리 한 4, 5m 앞에서 뵀나? 근데 그런 거고 실제로는 이제 뭐 인사도 하면서 좀 지금 이게 이제 저의 존재를 알 수 있게끔 하는 모임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구술사 작업을 하면서 물론 제가 그 전에 이제 여기 일하게 되면서 뭐 모임에서 인사드리고 이런 건 있었지만은 뭐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원오브 되면서 하는 거였고 이제 요 책과 연관되는 이 구술사 작업을 2006년에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이 구술사 작업의 질문지와 진행의 실무 책임자의 한 명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뭐 직접적으로 뵙고 사실 인사도 드리고 뭐 말씀을 듣고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네. 저희 관심이 사실 그냥 김대중 인물에 관심이 다 있었기 때문에 하필 저희 이 김대중 도서관 여기 지금 있는 건물 이 김대중 도서관이 연세대학교 부속기관으로 2003년 11월에 개관을 한 겁니다. 그 전에 이제 기증 절차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개관을 하게 된 건데 저는 뭐 기증 절차 이런 것들은 그때는 알 수가 없는 거였고 개관에다 소식은 당연히 저도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알게는 됐었죠. 그래서 이게 뭔 일이지? 사실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개관 이후에 저 몇 번 저 혼자 계속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냥 그래서 무슨 자료가 있을까? 해가지고 이런 생각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 논문 주제의 하나로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죠. 하고 있다가 우연찮은 기회로 이제 2005년 초에 이제 국고 지원에 의한 기념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때는 이제 코스석을 마무리할 때쯤이었는데 연구진들을 여기서 뽑았죠. 연세대학교라는 대학교에 이 기관이 설립될 수 있었던 이유는 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자료나 이런 것들이 학문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고 또 이분의 기록 이런 것들은 그 당시 다 수집된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술 연구 성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였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생전에 그것도 이제 학교가 연세대학교라는 고등교육기관에 이 기관이 이제 설립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그냥 그런 것들이 적은 그냥 정치적 위상만 좀 있고 이렇게 한다고 했었으면 학교에 설립되는 거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학교가 뭐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작업을 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 현대사 인물로 현대사를 본다면 그러니까 특히 대통령 진행 인물로 본다면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사실 세 명을 꼽죠. 그러니까 그 한국 현대사를 만든 인물세의 이게 이제 3대 어떤 뭐 축 뭐 이렇게 한다면 또 자료도 그래요. 그러니까 학술적인 평가를 할 만한 되게 많은 자료들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갖고 있고 또 그게 하필이면 또 저희 연세대학교에 또 이제 기증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게 갖고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긴 한데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주로 이제 그 공공 기록을 통해서 많이 이제 자료들이 있는 거고 김대중 대통령은 그게 양쪽에 다 아우르고 있죠. 그 민주화운동 시기, 야당 시기 이런 시의 자료가 굉장히 많고 갖고 있는 그 영향력의 깊이나 넓이 이런 것들 뭐들이 뭐 사실 대단하고요. 물론 재임식의 자료는 있지는 않지만 관련된 이제 그런 이제 학문적인 어떤 그런 평가할 수 있는 영역들은 굉장히 많고 또 저희가 뭐 구술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체력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봤었을 때 이분이 이제 차지하는 어떤 이제 역사 문화적인 학문적인 유산은 이제 다대하죠. 뭐 그것들이 이제 학교에 설립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됐던 거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에 조금 주목을 해서 원래 관심도 있었고 연구하기로 마음을 이제 먹고 있는 찰나에 이 기관이 설립됐고 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또 그때 또 잘 인연이 연결돼 가지고 2005년 초부터 지금까지 거의 만 20년 가까이 이제 근무를 하게 된 거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웬 떡이냐? 잠깐만. 논문 주제만으로 해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전문 연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연구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의 취업, 특히 박사학위 논문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 그게 가장 큰 난관이에요. 주제 선정과 자료 두 가지만 되면 그 다음에 본인이 그 다음 단계는 쓰는 건데 뭐 그런 건데 저는 이제 이게 자료 연구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뭐라 할까 좀 이게 갑자기 웬일이지? 그래서 되게 뭐 그런 어떤 뭐 싱숭생숭한 마음, 약간 좀 들뜬 마음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초반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구술 작업도 많은 준비를 했고 제가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본인이 이제 생애 마지막 작업으로 사실 생각하셨던 거였고 그래서 제가 진행할 때 저희가 질문지를 미리 해서 드렸거든요. 한 일주일 전에 항상 드렸고 한 번도 이제 그러니까 그 사전 준비 없이 오신 적이 없으세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할 때 그 당시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기록들을 사실은 다 해가지고 굉장히 좀 준비를 철저하게 했었어요. 특히 그러니까 앞시기, 그러니까 이분만이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이분의 젊은 시기, 야당 초기 활동 시기 이런 것들은 했던 건데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 이런 것들 어떻게 다 준비를 해서 해왔냐고 그래서 나를 완전히 발가벗고 이제 완전히 진짜 이게 샅샅이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해온 거기 때문에 너가 뭐 긴장해야겠네 뭐 이렇게 약간 농담을 하시면서 굉장히 그 진지하게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준비를 많이 했던 거였죠. 그래서 그때 아니었으면 이제 놓칠 수 법한 기록들을 많이 남길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그러니까 보람으로 느끼죠. 그래서 이 책 작업할 때도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했고 뭐 이제 여기 이제 후기나 이런 것들도 그런 게 남겨 있긴 하는데요. 그런 좀 뭐 좀 특성은 좀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면 그 책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본인이 직접 쓰신 책으로는 마지막 자서전이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의 끝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자전적 기록에 대한 이제 쭉 역대 기록들 이 책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이력과 이제 경과와 성격을 쭉 분류한 부분을 마지막 장에 제가 이걸 해제의 한 부분으로 썼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그 전에 했던 여러 이제 김대중 저로 나온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이제 본인이 아예 처음 냈던 책들을 예를 들면 일본에서 했던 이제 그 독자와 애투쟁의 책은 아예 본인이 다 쓰신 거였고 그 뒤에 나온 책들은 이제 구술을 해가지고 이제 그 뒤에 90년대 몇 종이 또 책이 나왔었어요. 그때는 이제 본인이 구술을 하거나 이렇게 한 것들을 그러니까 전문 작가가 조금 이제 덧붙여 살려 붙이면 본인이 나중에 확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 그냥 자기 이름 나온 거를 맡기고 이러지는 않으시죠. 다 확인해가지고 이제 본인 저로에게 해서 책을 이제 내신 거고 마지막에 했던 김대중 자선전도 사실은 마지막 비슷한 형태로 했던 거였죠. 그래서 김태권 원장께서는 이 작업의 걸 포함해가지고 그 외에 방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다 이제 덧붙여가지고 대통령이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거 이런 것들을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정리해가지고 이제
기초 작업을 했고 대통령께서 최종 확인해가지고 책을 내게 된 거고요. 이거는 순수하게 본인의 구술로만 남겼던 이제 그런 그 텍스트를 저희가 이제 윤문과 편집을 해서 낸 거기 때문에 좀 많이 다르죠. 하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 사후 15년 후에 냈잖아요. 해에 냈기 때문에 대통령 확인은 사실은 이제 이거를 본인이 이제 한 게 아니고 또 이 책은 유일하게 문답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른 책들은 대통령의 그러니까 문답으로 구성된 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전에 90년대 때 했던 책 중에서도 예를 들면 NHK 일본 NHK 방송과 매체 있게 이제 진행해가지고 했던 것도 이제 본인이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걸 NHK 출판사가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약간 풀어 써가지고 하고 대통령께서 좀 확인해가지고 낸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던 책이 있지만 처음부터 아예 문답으로 구성된 책은 이 책이 유일해요. 또 한 가지는 뭐 자연스럽게 이 책에 대한 성격이 나오게 되긴 하겠는데 뭐 이 책은 처음부터 행전에 남길 수 있는 마지막 기록을 남긴다는 목적으로 처음부터 자료를 그러니까 그 자료 체록의 목적을 뒀던 거였습니다. 이 육성 기록 자체는 그래서 원래 자서전 자체만 목적을 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앞시기 그러니까 대통령 재임 이전에서도 특히 김대중 대통령만이 증언할 수 있는 어린 시절, 그다음에 청년 시기, 그다음에 야당 초기 활동 시기 기록이 그러니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전생애의 그 비중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사실 대통령의 기록이 더 그러니까 비중은 되게 또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하고 그래서 자서전도 실제로 구성은 대통령 한 권, 대통령 이전 한 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오히려 앞시기 내용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런가? 저희의 원래는 이거는 자료 기록을 남긴다는 목적으로 대통령께 이제 요청을 드려가지고 그 영상 기록을 체록한 거기 때문에 본인만이 말씀하시는 기록에 저희는 훨씬 더 이렇게 주목을 했던 거였습니다. 왜냐면 대통령 재임으로 가면 갈수록 다른 분들의 어떤 이제 그 대체 가능한 기록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고 또 이분이 저희가 이제 이 구술 체록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실 때 있었어요. 또 대통령께서는 진짜 활동이 없는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저는 사실 그 제 책이 성공한 대통령 김대중이라는 책인데 그 제가 썼던 이제 대통령에 대한 평가서로 했던 건데 이분의 성공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저도 뭐라겠냐면 성공한 유일한 전직 대통령이에요. 지금까지 보면. 그러니까 이분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그 활동도 성공적이었죠. 왜냐하면 뭐 국내적으로 워낙 그 명망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또 그 해외에서도 계속 초청도 오고 언론에서도 계속 이제 인터뷰 요청도 오고 강연 요청도 있고 하다 보니까 퇴임 때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 한 가지가 아니셨어요. 계속 이제 요청이 많아가지고 아마 이분이 건강만 허락하셨으면 더 많이 활동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을 계속 조절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뭐 비서분들이 하시는 거 보면서 이제 건너서 봤기 때문에 그걸 다 소화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이 정도로. 할 정도였기 때문에 저희 구술도 대부분 대통령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무려 40일에나 할 수 있었던 했던 거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걸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려고 맘먹으면 거의 100시간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까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서 앞시기에 중점을 둔 거고 결국은 대통령의 재임 시기 기록은 많이 못했어요. 하다 보니까 저희 이 기록은 앞에 부분에 훨씬 더 이게 비중이 이제 많이 이렇게 그 차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 책이나 저희가 했던 영상 기록, 구술 체록 자체는 김대중의 어떤 초기 기록을 좀 더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는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되는 거였었죠. 그래서 전략 자체가 왜 앞시기 부분에 초점 맞췄던 거였습니다. 8절 이상이 거의 반 이상이 되고요. 재임 시기에도 이제 대통령께서 뭐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 잘 살려가지고 넣을 수는 있었고요. 대통령 재임 시기 외교안보 분야는 좀 많이 했었어요. 특히 좀 약간 이제 본인의 관심도 많으셨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임 시기 중에서 특히 저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많이 좀 해서 그 기록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좀 에피소드 이런 것들은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뭐 부시와 일화라든지 클린턴, 그때 이제 평양 방북과 관련된 내용들은 딴 데서도 많이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좀 더 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깊숙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많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은 이제 그 많이 반영되어 있긴 하고 어쨌든 주로 뭐 이제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특히 영상 기록으로만은 저희만 남아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네. 납치사건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기록과 다른 데 기록에서 차이는 사실은 그건 별로 많지는 않을 텐데 그 외에 저희는 이제 그것들을 연계시키면 또 일체망명 이 일체망명이 납치사건이 연결된 거거든요.
1차 망명에 대해서 딴 데서 그 한국 딴 기록도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럼 저희에만 기록이 있는 거죠. 그날 저녁에 많이 생각을 하다가 일본에 망명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또 망명하면 언제까지 계속 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신변 문제도 있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국내에서는 누구도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 거니까 누군가 밖에서라도 얘기를 해야겠다. 근데 그게 연결돼야지만 사실은 이 납치 사건의 어떤 의미나 성격에 대한 정확한 그 이제 이해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뭐 저희 영상 겪고 요 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의 가치가 굉장히 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1회인가 2회인가 될 텐데 처음에 이제 그 하이도 목포 이럴 때 하셨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당연히 이거는 개인사 관련된 아버님 어머님 당연히 여쭤볼 수밖에 없는 주제였고 그 고향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이제 질문을 했었었는데요. 특히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그런 대통령의 그 애틋한 심정 이런 것들 물론 아버님도 마찬가지세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본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좀 더 그 어머니의 결단 본인은 그러니까 본인 말씀을 한번 해서 저희 여기도 남아 있는 거지만 그때 어머니께서 이제 목포로 나오기로 결단하지 않으셨으면 오늘 나는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거기서 자기가 안정된 생활하고 있는 그 농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자산 놔두고 그러고 목포로 나올 결심한다는 것은 그건 보통 결심이 아니었거든요. 그 어머니 그가 그런 결정 안 했으면 나는 오늘날 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 작업하셨을 때는 저희가 이제 저희 이 촬영하기 전에 이게 나의 마지막 기록이라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적인 내용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마지막에 판단하셨겠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본인 어머니께 남기던 마지막 이제 내용이 될 텐데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되게 조금 이제 애틋한 기억들, 뭐 음식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추억들, 그 부드러운 내용들에 관한 것들이 사실 이게 저희가 이게 구술사기 때문에 가능한 게 그러니까 보통 언론 인터뷰를 하면 그런 것들은 안 물어보죠. 되게 그러니까 하드한 주제, 되게 현안의 주제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영상적으로는 저희밖에 남아있을 수가 없는 성격인 거예요. 또 이제 장소 자체가 그런 컨셉으로 세팅도 되어 있었고 그래서 본인이 그런 부분들을 되게 그러니까 뭐 평생 수많은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되게 담담하면서도 그런 이제 그런 그 기억들을 되게 사적이면서도 서정적인 주제까지 이렇게 가리지 이 주제에서도 되게 감성적인 어떤 표정과 말투가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어떤 이제 증언을 남겨주신 분들은 되게 그 자체가 우선 되게 인상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상은 이제 어머니에 대한 부분들이 그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린 시절의 뭐 추억들. 지금도 생각난 것은 일제시대 이제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모두 굶주리고 그랬거든. 간혹 너 이리 와. 그러고 한쪽 구석방으로 데리고 가서 그 떡을 만들어지 떡을 해서 먹이고 그 자식들에 대한 그 애정이 그렇게 강했어요. 그 돌아가신 첫 번째 부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던 부분들을 되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었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었을 때 50년대에 그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정치에 정계에 투신만 하지 않았으면 그런 고생도 하지 않았을 거고 그랬으면 이제 그런 어려움까지 겪지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본인이 사실 뭐 그렇겠죠. 왜냐면 사업으로 워낙 큰 성공을 거두셨던 분이 그러니까 어떤 대의를 위해서 하겠다고 해가지고 정계에 투신하시면서부터 개인적인 고난이 시작된 거였던 거기 때문에 그건 본인의 선택이 그러니까 대의에는 이제 역사의 발전과 큰 대의의 그러니까 우리 그 사회 발전, 정치 발전, 역사 발전에는 크게 기여하신 거지만 따지고 보면은 가족과 주변 개인에게는 사실 고통의 연속과 그 피해가 이렇게 이어지는 사실은 그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진짜 이렇게 비대칭이 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80년 이제 내란모 사건 때 조작 선거 때 이제 첫째 아드님이신 김홍일 의원이 그런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그런 극단의 선택을까지 하게 되는 과정. 그래서 이제 그건 큰 나중에 이제 그런 장애까지 얻게 되는 이런 과정도 사실 본인의 어떤 선택에 그리고 다 가족들 피해를 보게 되는 것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묘사하신 분들이 계속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때도 저도 되게 사실 울컥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가감 없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여하튼 난 지금도 저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미안하고 정말 가슴이 아픈 심정이에요. 내 하나 어떻게 보면 한데 많은 주변 가족들을 희생시켰다 하는 생각이. 그다음에 그러니까 수많은 죽을 고비, 그러니까 죽을 고비라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당연히 다 질문을 했었죠.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테러 사건, 그다음에 이제 납치, 사형 선고 이런 순간에 대한 질문을 들었었을 때, 그러니까 저도 아직은 뭐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사실 없고, 이제 저도 뭐 그 개인적으로 당연히 이제 저희 부모님 돌아가서 이런 것들을 가까이 지켜본 적은 있었지만, 제가 직접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사실 저는 없거든요. 없는데 그런 것들을 겪은 분만이 말할 수 있는 그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있죠. 그러니까 아 저게 사선을 넘어온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표정과 말이다. 이런 것들이 진짜 그건 딱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일반 어떤 묘사를 글을 통한 묘사의 어떤 전달력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이제 그 가치가 있고 그 파급력, 호소력이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이렇게 그 말씀하실 때마다 저도 이제 간접 체험이지만 김대중의 인물, 역사적 인물을 이해하는 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하나 이런 거는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이제 87년 단일화 했었을 때 사실 저희가 그때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학술 연구 기관이다 보니까 대통령이 사실 심기경호를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려워할 것 같은 질문도 저희는 사실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대통령께서는 사실 그걸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역시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학교라는 이제 객관 연구 그 시설에 그러니까 기증한 거에 대한 어떤 이제 본인도 이제 보람을 느낀다는 말씀도 하셨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촬영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는 그 단일화 실패가 사실 되게 뼈아픈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경과에 있는 기록들을 갖고 저희가 사실 이제 가감없이 저희가 질문을 다 넣었었어요. 본인이 근데 되게 진짜 그거는 정말 지금도 인상적인데 그때 여기에 있었던 거다 아마. 어쨌든 입장하시잖아요. 입장하시면은 대부분 표정 밝게 들어오시거든요. 본인이 보시기엔 저희 관장님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 저는 아예 그냥 뭐 아들뻘도 아니고 한참 이제 거의 뭐 손자뻘에 가깝고 뭐 저희 견장님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막내 아들뻘 정도 되는 이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젊은 연구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이뻐 보이시겠죠.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밝은 표정으로 항상 들어오시는데 그날은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이 87년 대선 때 질문을 하셨을 때는 딱 들어올 때부터 굉장히 긴장하시면서도 뭔가 작정한 듯한 그런 표정으로 들어오셨어요. 그게 되게 지금도 인상이 남는데 사실은 그 단일화한 데 있어서 본인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 사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사실 가리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이런 것들의 어떤 이제 쟁점이 무엇이고 여기에 이런 것들이 혹시 좀 이제 오류가 있지 약간 그런 것들의 뉘앙스는 깔려 있는 이런 질문을 저희가 사실 가리지 않고 했었었는데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이제 사실관계 측면 다 밝혀주셨죠. 밝혀주셨고 이번에 이제 이거를 한번 정리하겠다라는 각오로 사실은 해서 대통령께서 볼 수 있는 뼈아픈 정치적인 과거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그때의 단일화 결과적인 실패. 본인은 이제 해명과 그러니까 본인의 소명은 하긴 다 하셨지만 그래도 그런 걸 감안하면 나라도 그래도 양보를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게 맞았었는데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본인도 이제 책임을 느낀다 이런 류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록을 남기셨고 저희에도 마찬가지로 남기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셨지만 그 경과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신 분들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나한테는 후보도 좋지만 당수만 갖게 되면 그것도 받아달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상수령 쪽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와서 나한테 와서 얘기했는데 나중에 상수령 측에서 그걸 거절했어요. 후보는 당수도 다 같이 해야 한다. 그래서 일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대중이가 대통령 후보 되면 공산당이라고 해서 군부가 쿠데타한다. 그렇게 양보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게 내가 그 소리 듣고 사실 상당히 화를 냈어요. 우리가 군부 반대해서 독재 반대해가지고 6월 항쟁을 했는데 이제 군부 무서워서 우리 후보도 마음대로 못 낸다. 그것이 굴복하면 나는 공산당이라는 것이 되지 않냐. 그때 말씀의 취지는 그것이죠.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김영삼 후보 측에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부분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시고 특히 이제 군 비토론 많이 알려진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 부분은 본인은 그 부분에서는 약간 이제 정당성의 위기를 느꼈다는 말씀이
되게 이제 이분이 그냥 일방적 양보를 해야 한다는 어떤 의견도 본인이 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본인이 모르지는 않으셨고 했지만 왜 끝까지 그냥 고하셨는가에 대한 판단하는 거에 있어서의 단서를 저는 일찍 해석할 수 있는 단서였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되게 좀 그러니까 이분의 그 87년 대선 때의 선택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두고두고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해석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잖아요. 사실 김영삼 총재의 평가는 그러니까 선택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분의 선택은 우선 내가 나가야겠다는 입장이었던 거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냥 김대중 후보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를 뭐 군 비토론이라는 걸 그걸 뭐까지 이제 제기가 되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을 그분이 굳히셨던 거고 뭐 양보 안 하면 나도 나가기 나라도 무조건 나간다 이런 판단을 하셨던 거고 이제 그분 나온 대로 뭐 설령 이제 이렇게 분리돼 나간다 하더라도 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은 뭐 양측이 다 하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한다는 건데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본인은 군 미트론의 어떤 이런 부분을 약간 정당성의 위기로까지 느낀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자기가 후보를 선택하게 되면 그걸 용인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본인을 대표하는 이제 소위 재야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약간 좀 그 진보적인 어떤 이제 또 민주화 운동가 훨씬 더 헌신을 많이 했었지만 어떤 이 대표할 수 있는 세력들의 뭐 이 목소리나 혹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제 그 지분 이런 부분들이 과연 담보될 수 있겠는가 이런 거에 대한 상당한 좀 뭐랄까요 좀 부정적인 전망까지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같이 가기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 판단에 대한 해석은 결과는 어쨌든 결국은 이제 대선 패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결과적인 사과를 하겠다는 측면은 그런 논리에서 나온 것 같긴 해요.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서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것도 당연히 않았던 것 같고 예. 그런 부분들이 여기는 잘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망명을 선택하시는 것 과정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좀 영화 같다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그거는 제가 이미 번역돼 나와 있어서 제가 이제 질문을 여쭤봤을 때도 이제 그거에 잘 살려 있는데요. 당시 이제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 기자가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이 유신 선포서 했을 때 상황을 묘사한 게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그게 기록가 남아 있었어요. 김대중 납치 사건을 전모라는 책에 이제 그 70년대 나온 책이죠. 그게 번역돼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찾아봐가지고 대통령께서 되게 놀라셨었거든요. 그때 상황을 본인도 이제 하신가 되게 지금 되게 차분하게 이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면 다 기억 안 돼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더군다나 저게 질문지 먼저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었던 건데, 그러니까 되게 비정한 각오로 사실은 이제 망명을 선택하신 거였었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가족들은 다 한국에 와 있고 이분은 이제 박정희 정권이 총통제, 그러니까 유신 독재와 같은 조치를 취할 거라는 거는 예상했었지만 그 시점은 본인이 예상보다 빨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래서 준비가 없으시고 오셨죠, 당연히. 여비도 없었고 사실 그러니까 수중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자금도 부족했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 병 치료차, 의문의 교통사고, 그러니까 테러로 의심되는 사건에 그러니까 다리 치료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 이제 오시는 거였고, 근데 여기에 또 연결적인 말씀드리면 저는 이 다리 이 치료차 일본으로 이제 대통령께서 왔다 갔다 많이 하셨었거든요. 이제 저는 그때 그게 다른 자료에서는 이게 이유가 안 나왔었어요. 왜 많이 가셨을까? 그래서 일본이 아무래도 의료기술을 그때 당시에는 더 나으니까 그래서 가지 않았을까 정도로 추정했던 거였는데 대통령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권이 한국에서 치료하면 무슨 음모를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간 거예요, 일본. 그러니까 72년 뭐 아시다시피 이제 5월 8대 총선 전날 무안에서 이제 광주로 가시는 이제 도로에서 갑자기 이제 교통사고 당하셔가지고 이제 다리에 큰 부상을 당하셨는데 구사일생을 살아나셨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다가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니까 이 치료를 받는데 받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받는 도중에 뭔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안전한 일본으로 갔다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거기서 이제 확인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본으로 가게 되는 배경을 알 수가 있게 됐던 거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번 가시다가 이제 70년 12월 11일에도 망명, 이제 그때는 이제 유신 선포되기 직전이었던 건데, 그때가 뭐 이제 여러 번 갔을 때 중에 이제 한 번이었던 건데, 받고 돌아오시려고 했던 거였지만,
이제 유신 선포 소식을 들으시고 본인은 이제 망명 선택을 하신 건데 어쨌든 그 말씀드렸던 그 묘사했던 그 이제 마일지 신문 기자의 그런 이제 그 어떤 증언 기록을 통해서 이제 그걸 제가 질문 드렸을 때 대통령께서 이제 그때 상황을 비감 있게 비장감 있게 그 설명을 해주신 거죠. 네.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이대로 도가게 되면 아무도 유신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될 것이고 결국은 보면 유신 선포에 대한 뭐 거의 합의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라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세워야지만 균열을 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신 거였어요. 이거는 제 역사적 평가를 할 부분이 있는 게 제가 그 1차 망명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되게 이분의 활동에 제가 빛나는 순간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덜 조명받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김대중 대통령의 10월 18일 날 도쿄에서의 유신 반대 성명이 국내외에 있어서 유신 반대 1호 반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유신이 10월 17일 날 국가 비상조치를 통해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18일 날 바로 다음 날 이 반대 성명이 나온 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유일했던 거였어요. 이 사태의 성격을 간파하고 한치의 지체도 없이 이제 이거를 하신 거였는데 그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도 되게 인상에 남죠. 그게 아마 본인으로서 그게 쉬운 선택이 당연히 아니었을 거고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많은 그러니까 끊임없는 위기와 끊임없는 어떤 결단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삶을 살아왔던 분이시잖아요. 그때 망명,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귀국 거부와 망명 반유신, 그러니까 투쟁 선언도 그 중에 하나였을 거라 생각이 사실 들어요. 되게 빛나는 순간 중에 하나고 그만큼 또 위험한 순간 중에 위험이 시작되는 어떤 선택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순간 중에 하나였겠죠. 네, 2006년 10월인가? 또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그러니까 만으로는 1년이 좀 안 됩니다. 10개월 될 것 같아요. 10개월 정도 됐을 거고요. 장소는 여기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대통령께서는 여기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탁자가 있어서 이제 요 탁자에 이제 질문자와 그다음에 이제 관계자들 좀 배석을 하셨고요. 여기와 그다음에 사저, 자택의 응접실에서 반반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장소는 딱 두 군데였죠. 질문지는 저희가 항상 일주일 전에 먼저 드렸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제 딱 해서 이제 비서실 통해서 이제 드렸고 대통령께서는 한 번도 그걸 빼놓고 그러니까 준비 안 하고 오신 적이 없으세요. 왜냐면 본인이 이제 저희가 드린 질문지를 갖고 오시는데 펼쳐 놓은 거 보면 항상 메모하신 게 보였어요. 사실은 그분 본인 내용이고 다 아시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메모를 해오시는 거 보면서 이게 참 보통이 아니구나 이런 거를 저희가 좀 알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작은 에피소드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진행은 저희가 이제 그 시간은 대부분 1시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처음에 그 비서실을 조율할 때도 대통령께서 이제 좀 고능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처음부터 할애할 생각은 없었고 1시간 내외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딱 그 정도로 맞게 됐었어요. 근데 가끔은 일정 때문에 그러니까 건강 때문에 못 하신 적도 있고 오히려 저희가 투석 날짜는 피해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해외 일정 이런 것 때문에 제 생각에 한두 번, 몇 번 정도는 투석 이후에 한 적도 있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확실히 컨디션이 안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대통령 직접 오시는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투석하셨을 때는 원래 공식 일정이 없고 거의 없고 안 잡는다고 하셨고 그냥 사저에서 자택에서 이제 좀 뭐 외빈들이 좀 너무 그러니까 긴급한 경우만 조금 뵙고 이런 정도로 이제 하는 경우였는데 저도 이제 그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 도서관 관련된 보고라든지 이런 때로 몇 번은 뵌 적은 있었는데 확실히 투석하시고 난 다음에 표정은 좋지는 않으세요. 약간 좀 얼굴도 부어 있고 좀 그런 거 보면 좀 마음은 좀 아팠죠. 그러니까 저는 좀 거인이 그래도 이렇게 참 이 시간의 어떤 무게 그리고 이제 노쇠하신 모습은 또 어쩔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좀 마음 아프다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뭐 흐트러진 모습 보이고 이러지는 절대 않으셨고 구술하실 때는 최대한 어떤 본인의 어떤 그런 기억력을 최대한 살리시면서 이게 다 잘 응해 주셨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40일에 42시간 26분 정도의 기록을 남길 수가 있었고 진행하기 전후에도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죠. 그래서 어떤 이제 당시 뭐 정치적 현안이라든지 주로 이제 국제 문제에 대한 본인의 말씀들을 많이 좀 들려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듣는 것도 되게 좀 즐거움의 하나긴 했었죠.
질문지는 제가 주도적으로 다 짜서 저희 이제 당시 관장님 이렇게 해서 확인 좀 보완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질문지 작성을 제가 주도했고 그렇지만 뭐 제가 질문지 짠 거는 어쨌든 초안 형태로 해서 유상현 관장님과 같이 이제 그 보완해가지고 완성하는 형태로 해서 드리는 방식이고요. 진행은 유상현 이제 연세대학교 교수께서 당시 관장이셨는데 진행을 더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2대1 정도? 2배 정도 더 하셨을 거고요. 그분이 이제 다른 일정이 있거나 이걸 하셨을 때는 제가 진행하고 또 주제에 따라서 제가 좀 할 수 있어서 하고 저는 옆에 이제 배석 그때는 제가 옆에 배석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교차해서 진행을 했고요. 당시 이제 장비로서는 나름 이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 최대치의 어떤 장비를 저희가 좀 렌트를 해가지고 저희가 좀 협조를 받아가지고 진행했던 거였습니다. 저희 갖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뭐 부분적으로 어떤 이제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공개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책이 나와서 제가 이제 계획을 잡아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영상들은 순차적으로 다 공개할 계획입니다. 네. 2002년 2월일 겁니다. 2월에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본인이 가장 생각하는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평가한 부분이 되게 좀 놀라웠습니다. 이 구슬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왜냐면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수많은 뭐 회담이나 이런 것들을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고 성공한 회담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았고 근데 왜 그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되게 의미 있는 회담으로 이렇게 기억하셨을까라고 제가 사실 반문을 해봤거든요. 연구자 입장에서 이분이 그러니까 본인 임기 안에 어떻게든 이제 2000년 6.15 회담을 통해서 형성된 남북 관계 전환과 그다음에 미국과 북한과 관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한반도 질서의 대변혁 이거를 본인 임기 안에 상당 부분 이게 완성까지는 안 되더라도 궤도에 올려놓고 이렇게 물러나야지만이 이게 이제 제대로 갈 수 있다 이런 판단 이런 어떤 그런 되게 절박한 심정을 가졌던 거였고 그걸 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가 오히려 2002년 그 이제 부시와의 마지막 회담, 부시가 방한했을 때 회담이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날 며칠 동안 이제 준비했다고 말씀하셨고 젖먹다님까지 다 해서 부시를 설득했다는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사실 그런 배경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게 가장 이제 의미 있는 회담으로 평가를 하신 이유가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날 회담이 정말 극적인 성공을 거둔 건 맞거든요. 왜냐하면 부시 정부 자체가 그러니까 네오콘 정부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1년 특히 이제 3월에 처음 이제 그 워싱턴 가가지고 디스맨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모욕적인 어떤 그런 것까지 받으시면서 부시 정부의 어떤 그런 냉랭한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시면서 사실 이제 대통령께서 절치부심을 하셨거든요. 이 또 여기 구절에 나와요. 그날 그 나한테 대해서도 상당히 무례하게 태도를 취했어요. 부시하고 첫 번째 대면인데 그렇게 예의에 벗어난 짓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렇게 당하면서 속으로는 그래 봤자 결국 내가 반드시 다시 되돌려 온다. 내가 속으로는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참 그 본인의 어떤 집요함과 이 좌절하지 않는 것들이 나오는 게 내가 이걸 잊지 않겠다. 언젠간 되돌리겠다. 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 보고 이분은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흔들리지 않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에 불구하고 매몰되거나 좌절하거나 이런 게 없구나. 그러니까 그게 그 전에 뭐 감옥 가고 뭐 이렇게 사형선고 받고 이럴 때도 마찬가지고 뭐 대통령 대수도 마찬가지고 또 이게 대통령 됐을 때는 또 다시 또 연세가 꽤 또 되셨잖아요. 흔들림이 없고 좌절이 없는 끝까지 뭔가 이렇게 일어서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하는 이런 진짜 오뚜기 같은 분이고 중단 없는 어떤 전진만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걸 느꼈던 게 그 회고에서도 제가 또 느꼈던 부분이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하려고 했던 게 굉장히 사실 놀라워요. 토니 블레어. 그러니까 유럽에서 가장 큰 동맹은 영국이잖아요. 아시아에서 최고 동맹은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거는 유럽에서는 영국을 통해 가지고 부시를 좀 선택해 보려고 했고, 근데 이거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블레어를 통해서. 블레어가 여기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안 되고. 근데 일본은 성공했잖아요. 일본은 어떻게 성공했냐? 그 고이즈미가 사실은 이제 뭐 야스쿠니 신사 선배하고 해가지고 사실은 되게 긴장 관계가 있었잖아요. 한일 관계가 다시 오부치 이렇게 잘 되다가 오부치 총리가 갑자기 이제 과로를 별세하신 바람에 어쨌든 이제 고이즈미가 이제 해가지고 그러는데 고이즈미가 되게 좀 약간 좀 독고대 강성파 이렇게 나오고 야스쿠니 심사 참배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되게 이제 한일 관계 경색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전개가 됐었거든요. 근데
김정일 교수는 그건 그거고 고이즈미와의 어떤 이제 정상회담을 이제 한일 월드컵을 이제 그 뭐야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이유를 통해서 회담을 많이 하면서 고이즈미를 자기 우군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고이즈미 나중에 평양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부시 행정부를 굉장히 놀라거든요. 미국의 어떤 되게 뭐 영향을 많이 받는 이런 외교 전략을 쭉 해왔던 일본이 방북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미국 당시 네오콘들의 입장과는 안 맞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결국은 김대중 대통령의 완전 작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 우호 연대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시 네오콘 정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우회하는 이런 외교 전술을 보여줬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01년부터 쭉 축적된 한일 관계, 그러니까 고이즈미 총리와의 어떤 이제 관계의 어떤 그런 진전을 통한 창조적인 외교력을 보여준 부분들인 건데 이렇게 할 정도로 사실은 이제 이런 그런 한국이 할 수 있는 외교적 자산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그 이제 미국을 어떻게 설득하는 건 설득하는 거고 약간은 좀 우회적 압박할 땐 압박하고 이런 식의 외교라고 보여줬던 거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설득하는 거의 핵심은 부시 대통령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김정일 대통령 보기에는 부시 대통령 본인은 그렇게 완전 네오콘의 경제사 삶이 아니었다고 본 거였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기에 뭐 체니, 럼스펠 이런 아주 쟁쟁한 네오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던 건데 어쨌든 대통령은 또 부시인 거고 그래서 부시 대통령을 설득해서 어떻게 이것들을 좀 바꿔보겠다는 판단으로 그 전략으로 2002년 2월에 특히나 그때 이제 그 전에 연두교서 때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반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색된 이 상황 속에서 이 그 남북 관계가 사실 2001년에 이제 그런 그 디스맨 발언 이후로 그 부시 행정부 되게 이제 대북 관계 자체도 되게 조종하고 이런 모습 보니까 사실 북한도 되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2000년에 진전돼도 한반도 어떤 정세가 2001년에 되게 딱 그냥 정체가 돼버렸었어요. 악화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게다가 9.11 사태가 터지고 2002년 1월에 뭐 9.11 사태와 아무 관계 없는 북한까지 넣어가지고 부시 대통령이 악의축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반도 정세가 이게 이게 정치된 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될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큰 우려가 많이 나왔던 시점이었는데 김정일 대통령은 이제 본인 임기 마지막 해가 되기도 하고 할 때 이거를 이제 반전시키는 게 필요하고 하지 않으면 2000년에 이루어졌던 이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다 이렇게 봤던 거였죠. 위기감도 느끼면서 부시를 이제 만나가지고 할 때 공화당 정부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건 정부의 대소련 정책, 레이건 되게 반공 주제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이렇게 강력한 반공 정책을 취함과 동시에 고르바초프나 이런 사람들과의 회담이나 이런 걸 어떤 개혁 개방을 유도함을 통해서 결국은 소련이 무너지지 않았나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통해서 해가지고 이제 부시 정부의 어떤 그런 북한에 대한 이제 부정적 인식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을 저런 식의 어떤 문제 있는 상태를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러니까 그 레이건 대통령이 했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식의 설득 전략을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부시가 하니까 뭐 그러네 하고 자기네들이 영웅을 생각하는 레이건 대통령의 경우 결국은 자기 아버지가 사실은 레이건 정부의 부통령 아니었습니까? 조지가 허버트 부시 하니까 거기에 이해되면서 정세 장관 때 이게 나섰지만 이게 원래 그 뭐 이게 나중에 단독 회담만 있는 게 아니었는데 단독 회담이 길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완전 바꿔져 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김정일 대통령이 이제 그 여기도 나오면은 아예 어둠아이 유라고 했나?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디스맨이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김정일 대통령 나는 이 사람은 이제 뭐 존경하다 이런 식의 표현도 하게 되고 특히 여기 이제 그날 만찬 때 이뤄도 되게 되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만찬을 되게 이제 그때 조촐하게 좀 했었나 봐요. 했었는데 당연히 대통령이니까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겠죠. 얘기를 이제 같은 얘기를 하는데 우연찮게 종교 얘기가 나왔나 봐요. 부시 대통령이 먼저 김정일総書記한테 종교가 어떻게 냐 물어보는데 대통령은 천주교, 여사님께서는 감리교 신자시잖아요. 근데 부시 대통령이 아마 감리교였나 봐요. 부시 대통령이 쪼크로 뭐 여기는 뭐 종교 전쟁이 없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이니까 뭐 거기 잘 응대하시면서 감리교 얘기를 대통령께서 이제 거기서 딱 감리교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 의미에 대해서 조금 이제 거기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시 대통령이 그러니까 본인 종교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좀 놀라면서 김정일 대통령을 정말 이제 달리 보게 되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때 회담이 그러니까 이런 아까 그 이제 공식적인 회담과 이런 아까 사교 모임이 이렇게 쭉 하루 연장 전체가 완전 다 성공작으로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시 정부의 정책이 180도 바뀌진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완전 이게 악해축이라서 이게 경색될 수 있는 거라 봤던 것들이 그건 없었고 오히려 이제 룸이 열렸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잠깐 이제 그걸 좀 열어주니까 해서 룸이 열리면서 당시 그러니까 북한에 다시 특사를 보내가지고 북한도 다시 이제 호응에 나오고 일본과의 관계도 이제 아까 통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당시 또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유일한 비둘기라 볼 수 있던 콜린 파월 이런 사람들이 좀 힘도 내고 하면서 움직임이 만들어진 이렇게 해서 2002년도에 다시 한반도 외교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이렇게 활성화됐던 거였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은 그런 와중에서 이제 고이즈미 총리가 이제 북한까지 가가지고 이제 북한과 일본과의 이제 공동 평양 선언까지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또 이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뻔하다가 네오콘들이 이제 고농축 우라늄 사건 문제를 이제 불거지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파탄으로 가게 되는 이제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결국은 극적인 반전과 결국은 다시 이제 이게 악화되는 상황이 반전되는 상황이 됐던 건데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때 이제 이런 그 위기 상황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바꾸게 될 수 있게끔 한 그런 계기가 됐던 2002년 2월에 그 부시와의 서울 정상회담의 부분을 그 되게 본인의 어떤 그 역대 수많은 회담의 성공적 회담으로 꼽았던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난 그 사실 흔히 하는 말로 젖먹은짐까지 다 해서 거기에 대처했어요. 그리고 지금 회고에도 내가 사람 설득하고 외교하는 데 있어서 그때가 가장 어려웠고 또 그때가 가장 극적인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말씀하신 시기가 또 중요해요. 그게 2007년에 구술했을 때의 얘기인 건데요. 이때가 왜냐면 2005년에 9.19 공동성명이 나오다가 바로 이제 그 비대위라고 방콜레타 아시아 문제 요건으로 해가지고 사실 또 그 북미 관계가 다시 또 경색되거든요. 하다가 2006년 가을에 이제 중간 선거를 부시 행정부가 지면서 네오콘들이 그때 이제 다 물러나게 돼버려요. 그래서 다시 이제 결국은 그때서야 이제 부시 행정부 정책이 북한에 대한 좀 이제 그런 대화 국면이 이제 조성되면서 이제 2007년에 좀 상황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하다가 이제 또 한국의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다시 또 결국은 그냥 도드로표가 된 건데 김 대통령이 2007년에 했을 때는 이제 이대로만 가면 다시 뭔가 상황이 잘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약간의 조금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그 희망 섞인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하니까 본인이 이제 그 2002년 상황을 회고하시면 똑같은 부시 정부였으니까 이렇게 이제 어려운 그 부시 행정부의 어떤 대북 협상에 대한 어떤 회고와 맞물리면서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였죠. 하다가 결국은 2007년 말에 한국은 12월에 정권이 바뀌었죠. 이명박 정권으로. 그래서 2008년부터 한국 정부 자체가 이제 대북 강경책을 나가면서 부시 행정부는 뭐 클린턴 정부처럼 그렇게 막 그 이제 뭐랄까요 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런 것들에 대한 철학이 깊은 데는 또 아니었고 또뭐 관심 자체가 기본적으로 한반도보다는 중동에 관심이 많았고 또 한국 정부 자체가 어쨌든 뭐 이렇게 보조를 맞춰줘야 뭐가 나올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미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사실 어려운 것도 있고 이런 상황 맞물려가지고 2008년 상황이 악화가 돼버린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08년 12월부터 육주가 끝나버리게 된 건데 어쨌든 그런 상황을 대통령께서는 이제 쭉 그 보신 거였었죠. 어쨌든 부시와의 회담의 의미는 그런 차원에서 되게 중시하셨던 거였구나. 라고 또 이게 나중에 이게 구술은 2007년에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대통령께서는 2008년, 2009년 되게 뭔가 조급하시면서도 오바마 정부 들어와서 그러니까 뭔가 기대했던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번에 오히려 이제 북한 문제에 관심을 안 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황이 앞으로 되게 악화될 수 그런 개연성이 높다.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초조하셨던 부분들이 2009년대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 내용 당연히 여기 저희 구술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당연히 드렸고 카터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그를 이제 그때 이제 내셔널 프레스 클럽 1994년 5월 12일입니다. NPC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게 저희가 이번 영상도 공개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기조연설을 하시고 질의응답을 하세요. 이건 약간 여담인데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영어를 그 영상 보면은 진짜 꽤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조연설은 준비된 원고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뭐 그럴 수 있지만 그 질의응답은 이건 아무 사전 준비 없이 그냥 현장에서 대응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통역이 그러니까 도와주시는 분 옆에 있긴 하지만 그냥 대충 상의한다면 본인 말씀하시고 대응도 하고 하시도록 영어를 꽤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여튼 거기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카터 대통령을 이제 북한에 보내는 이제 그 원로, 그러니까 국가 원로로서 이제 거기서 언급하시는데 이제 저희 이제 그 배경을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그 전날 통화하셨다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카터 대통령은 이제 그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자신이 내일 MBC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추천을 하려고 하는데 동의를 구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는 가서
협상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여러 가지 이유로 판단해서. 그래서 그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 연설한 전날 밤에 내가 직접 카터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좀 뭐 부족한 영어에도 불구하고 직접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일 내가 이렇게 연설하는데 내가 거기에서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겠는데 그때 질문을 하면 내 당신을 가도록 하겠다고 말하겠는데 그래도 괜찮냐고 물었어요. 카터한테. 그래서 카터가 좋다고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했잖아요. 거기서. 제 기억에는 아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본인 동의 없이 얘기할 수 없는 정도의 그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상대가 전직 국가 대통령, 미국 대통령인데요. 그래서 전날에 통화하셨다고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사전 일종의 이제 정지 작업이 되겠죠. 그런 거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카드를 제안하신 거였었던 거죠. 네. 기뢰 지금 영화 김대중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그 봉두환 씨하고 대담 카풀, 데뷔 카풀인가요? 거기 일화가 아마 거기서 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스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테드 카플이 좀 먼저 만나자고 그래요. 가서 만나서 둘이 이 얘기를 하니까 듣더니 당신 영어 그만하면 우리 독자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고 자신 가지고 하라고 격려를 하더라고. 예. 저희가 남아있는 영상들 몇 개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꽤 기본적인 것들은 하세요. 근데 참 대통령께서 놀라우신 거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한테 물어볼 수 있는 주제는 비슷하다는 거죠. 하고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도 비슷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처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 아마 그런 위주로 준비하셔서 대응하셨을 것 같고, 근데 거기 그 MPC 93년도 그때는 제가 보면 약간 놀랐던 거는 농담을 좀 하시더라고요, 영어로.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기조연설이 아니라 질의응답을 하실 때 켈빈 클라인이라는 회장이 질문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걸 영어로 응답하시는 부분인 건데 그걸 농담을 하신 거 보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또 그걸 미리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걸 미리 좀 준비하실 수 있는 표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준비를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이래서 그런 거 보면서 사실 되게 놀랐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영어를 뭐 공부하신 거는 60년대부터 하셨다는 그런 증거는 있어요. 76년에 처음 감옥을 가셨는데 그때만 해도 영어를 잘 못하셨거든요. 근데 감옥 생활 2년 하신 후에는 영어 그 참고서를 놓고, 제가 그때 중3이었는데 제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실 정도로 감옥에서 배운 독학한 영어로, 그 정도로 굉장히 학구적이셨죠. 증언했는데 주로 감옥에 사셨고, 이런 거 보면 참 하고, 특히 이것도 영어와 관련된 얘기라고 한다면, 이건 그 외에 이제 다른 연설자리에서 보면 나오는 건데, 동포들, 그러니까 해외 동포들 중에, 특히 재미 동포들 중에 한인 커뮤니티에서 살면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때 그 연설을 하신 거에 보면은 그러지 말라고. 그럼 영어도 안 늘고 오히려 이제 미국 사회 와가지고 오히려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거기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도 알리고 하려면 미국 사람들과도 같이 교류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한데, 자기가 와서 보니까 이런 이제 그 편하다고 해가지고 한인 커뮤니티에 있어가지고 영어도 안 늘고 이런 표현을 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제 캐치해서 말씀하신 거죠. 저희도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자료 중에 영어로 인터뷰하셨던 것 중에 특히 이제 연금 당하셨을 때 이 자료들이 이게 지금도 보면 가끔 좀 발견이 돼요. 저희가 수집한 자료 중에서 아직 저희가 다 이거를 아카이브 작업을 완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목록이나 이런 것들 어쨌든 좀 정리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좀 깜짝깜짝 놀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미국에서 이제 녹화된 건데 그게 영어 인터뷰로 하신 거죠. 네. 근데 그걸 뭐 국내는 당연히 보도가 안 되죠. 당시 이제 독재정부 시절에 연금을 시킬 정도의 상황인데, 같은 연금을 시킬 정도는 차단시키겠다는 게 목적인 건데 국내에서의 언론 보도가 이루어질 턱이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언론은 그 당시 이제 독재 정권에서도 이제 그렇게 막는 게 쉬운 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와서 이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특히 이제 80년대는 이제 직접 아예 그 카메라를 들고 이런 카메라가 어쨌든 전화를 통한 인터뷰 이런 것들은 그 자료들이 좀 은근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그때는 아예 영어를 진행하시는 것들이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김 대통령께서 그 뭐 일본어 자체는 워낙 능통하신 거고,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이고 특히 미국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어를 그렇게 중시하시려고 하신 이유는 여러 자료도 확인되긴 하지만 본인들이 말씀하셨고 우리의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 세력의 입장을 그러니까 미국 주류 사회에 그러니까 제대로 전달해서 그러니까 최대한 그러니까 이제 그 우호적 입장으로 이끌어내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통역보다는 직접 말하는 게 아무래도 효과가 있고 특히 이제 그걸 이끌고 있는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얘기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통역을 통해서 전달한 것보다는 좀 더 호소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어를 중시하셨던 거였죠. 그래서 김대중 이제 그 대통령께서는 이제 미국의 이제 주요 인사들에게 최대한 자신의 입장을 자기가 조금 영어가 조금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능통한 통역을 통해서 전달한 것보다 호소력이 있는 자신의 말을 통해서 말과 표정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판단하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최대한 영어를 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뭐 냉정히 말씀드리자면 대통령께서 과오로 갈 수 있는 분들이 사실 별로 많지도 않아요. 많은 건 그러니까 뭐 이게 그 역사 기록을 남길 만한 것들로서 이렇게 뭐 여러 개 있는 것도 사실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따로 꼭 집어가지고 일부러 막 질문하고 이러지는 않았었고 87년 부분이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었고 하지만 꼭 이렇게 남아야 될 부분으로서 이제 그 부분은 당연히 이제 넣으려고 사실 저희도 작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곤혹스럽고 언페어했지만 네. 그래도 내가 대국적 입장에서 양보하면 양보할 수 있는 명분과 그 조건만 되면 양보하려고 했어요. 나머지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건 없었고 대신에 본인이 아쉬워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많이 말씀하신 건 있죠. 여러 개 말씀하신 건 있죠. 2000년 이제 그 부시 후보가 되면서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는 본인이 꿈꾸셨던 남북 관계와 그다음에 이제 이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이뤄낼 수 있는 이 대전환의 결정적인 딱 한 마지막 포인트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고비를 못 넘고 그 도전과 응전의 과정을 이렇게 해서 계속 끝까지 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국 실패하는 과정 이 부분들을 말씀하셨을 때 그 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아쉬워하실 수밖에 없죠 사실은.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의 안전 보장하고 주고받은 일을 해야 한다. 그 같은 얘기라. 그래서 북한이 핵이 필요 없게 만들어 주어라. 그러면서 핵을 포기하라고 해라. 그럼 또 북한은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나와서 북한도 벌어먹고 살게 해주어라. 그런 것이 내 주장인데 94년부터 한 것인데 지금까지 온 거죠. 본인이 이거 민주화 운동 하실 때 사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민주화의 과제는 결국은 통일을 위한 거다. 여기 통일은 그러니까 평화 통일을 말씀하신 거고 그분은 어떤 우리의 통일의 과제라는 것이 결국은 민족적인 문제제, 국제적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지역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러니까 새로운 그 평화 안정 질서 속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이렇게 항상 그 염두에 두셨던 거여가지고 이런 거대한 비전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정치를 하셨을 때부터 꿈꾸오셨고 이 험난한 민주화 과정을 이렇게 그 투쟁을 이렇게 하셨던 것도 결국 이걸 하기 위한. 근데 외교는 결국은 대통령 되지 않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민관 외교로서 뭔가 그러니까 이제 영향력을 조금 확대하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정책적 수단을 통해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외교는 공적을 본인이 끝내 본인이 하겠다고 판단하신 이유는 저는 사실은 거기에 있다고 다시 판단할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외교적인 문제, 남북관계 문제 이거를 그랜드 대변혁을 이룰 수 있는 그 현실적인 리더십과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인물이 과연 김대중 대통령이 본인이 봤을 때는 자기 외에 있는가? 저는 사실 거기에 가장 이번에 정계 복귀 이유도 거기 있다고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때가 이제 94년도 제네바 합의 통해서 이제 그 남북 관계가 완전 그 북미 관계도 개선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됐다는 시점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김 대통령이 계속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이번에 되게 통찰력이기도 한데 북한과의 미국과의 중국과의 관계가 계속 우호적일 수 없다고 이분은 보신 거였어요. 이거는 이번에 굉장히 선견지명의 해안이거든요. 90년대도 그렇고 이분은 특히 81년도 옥중서신에 쓰실 때도 81년이면 그들은 중국이 이제 미국과 수교한 지 2년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뭐 경제로 한 형편없을 때고 아무도 중국 위협론이라는 걸 제기하지 않았을 때였죠. 그때도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국은 근본적으로 중화 대국을 지향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근대화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성공하게 되면 나중에 중화 대국을 지향할 것이 이런 식의 통찰력을 보여줄 정도로 굉장한 그 성견지명 보여주신 바가 있었죠. 그래서 90년대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의 이제 미중 우호, 그러니까 냉전이 해체가 되고 미중 우호 관계가 그러니까 이어지는 이때 우리가 바로 이제 평화 통일의 단계로 넘어가야지만 하는 거지. 만약 이때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국제 정세가 이제 바뀌게 되면 우리 영영 기회를 놓치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이제 분단을 통해 발생하게 되는 구조적인 어떤 이제 군사적 위기, 남북 간의 어떤 공동 발전하는 길을 영영 잃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희망과 어떤 이제 어떻게 비관적 전망을 동시에 내놓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루빨리 이 이제 그 탈냉전의 기운 속에 탈냉전의 어떤 상황, 미국과 중국이 이 우호 관계에 있는 이 시점에 어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빨리 북한의 관계도 계산해야 되고 이런 이제 중국과 일본 이런 질서 자체를 바꿔야 되는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사실 거기에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정계 복귀를 하신 것도 사실 저는 거기에 있다고 사실 봐요. 구슬 프로젝트라는 것 자체가 그냥 저희가 처음 할 때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딴 데 한 데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05년대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대통령은 2006년부터 하게 된 건데 대통령께서는 기록의 중요성 이것들을 너무나 명확히 처음에 설명드렸어요. 이제 바로 이해를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것이 저희가 또 설명 그 당시 했을 때는 이런 영상 자료가 지금이야 이제 조금 다 이렇게 크게 그 인식하기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문화 콘텐츠로도 활용되고 궁극적으로 다큐멘터리 영화, TV에도 해당되잖아요. 하고 영화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분리시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통령께서 딱 그때 그 기억나는 거는 맞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나를 소재로 한 영화를 얼마나 몇 개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그런 말씀은 몇 번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저런 이제 말씀하시면서 흔쾌히 바로 동의를 해주셨거든요. 이건 해야겠다고. 그래서 영상 기록 남기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대통령께서는 재임 때도 사실은 문화 대통령, 사실 우리나라 한류의 기원 아니겠습니까? 한류의 기원이신 거고, 제가 사실 지금 이제 최근에 그 문화 관련된 좀 글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자료를 많이 좀 보고 있는데 정말 탁월할 정도로 이 문화에 대한 인식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90년대부터도 앞으로의 시대는 영상 콘텐츠 시대가 될 거야. 사실 이제 그런 딱 이유에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지식 정보와 문화를 함께 항상 이렇게 양대축으로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문화에서도 이제 영상 콘텐츠, 특히 그래서 이제 뭐 그 당시 여러 가지 TV에 관련된 거라든지 영화 관련된 지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항상 그런 말씀들을 계속 이제 본인이 강조하셨는데 지금 보면 다 맞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가 맞물리는 게 지금 어떤 유튜브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걸 테고 본인이 만드신 이 이제 이게 구술 자료 이런 것들도 나중에 그렇게 활용될 수 있을 거라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제 기획 단계에 말씀을 드렸을 때도 본인이 바로 동의하시고 본인이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연세 그러니까 되게 많으신 분이시지만 웬만한 사람들보다 혹시 감각도 세련되시고 되게 선진적이시다. 그래서 이분이 예전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정치하셨을 때 뭐 삼김 퇴진론 나오고 삼김 뭐 퇴진 뭐 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했었을 때 이 대응하시는 논리가 그 약간 유머 섞인 말씀이겠지만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감각에 이게 노쇠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이렇게 노회하게 맞받아치면서 나는 뭐 나이가 많긴 하더라도 그 인식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지금 젊은 사람들 못지않다 이렇게 그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딱 아까 말씀 문화권 이 자료에 대한 거를 이해하셨을 때 바로 드러나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되게 신선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총찰력 있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때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가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게 됐던 거고 거기는 그 기반은 그건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이 지식 정보와 기술과 이 문화 콘텐츠를 강조했던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한류의 어떤 융성, 한류의 붐 이런 걸 만들어냈던 거지 않습니까? 만들어냈던 거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놀랐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께서는 저희 구술할 때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의 창조력을 민주주의 이 역동적인 민주화의 힘을 통해 굉장히 강조를 하신 바가 있으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이런 문화적인 저력, 특히 현대의 우리 그 문화적 저력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중국에 동화되지 않으면서 살아왔던 것들을 쭉 언급하시면서도 현대에 와서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제 피나는 어떤 이런 노력과 굴하지 않는 어떤 이제 이런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이런 정신 속에서 되게 역동적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온 그 과정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대통령께서는 어떤 문화적 창조력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 이제 그 한류 문화 융성의 하나의 이제 그 정신적인 기반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본인이 이제 그 문화적 정책으로 하셨던 부분들은 그대로 있는 거고 우리 어떤 문화적인 저력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어떤 이제 노벨 문학상 받으신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5.18이라든지 4.3이라든지 그 한국 현대사의 이런 이제 그런 과정을 문화적인 어떤 창작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발전시켜낸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세계의 어떤 쪽으로 이렇게 인정받은 부분인 거고 이런 것들 결국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과 되게 많이 맞물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 작업할 때도 느꼈던 거지만 결국 문화에 대한 이분의 인식 이런 것들이 콘텐츠 기획을 했을 때도 바로 그냥 수긍하시고 응해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이런 영상 기록 갖고 있는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이 유일해요.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이분의 어떤 이제 선진적이면서도 문화를 되게 중시하고 기록을 중시하시는 것들을 중시하시는 어떤 본인의 어떤 해안과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책은 이제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의 평가서입니다. 그 평가서의 목적은 이제 우선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측면, 그러니까 성공한 정치가라는 걸로 간 거고요. 거기에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분이 했던 모든 정치적인 역정의 결과물들을 생각했던 이제 민주주의 인권, 그다음에 정책적인 측면에 여러 이제 주제별로 다 해서 상당히 좀 나름대로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그 첫 번째 결과, 뭐 종합적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한 이유는 뭐 사실은 그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사실 객관적 진단이라서 판단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선 제가 앞에 서문에서 적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 현대사에 그러니까 굉장한 큰 영향을 준 인물이지만 우선 너무 저평가 받고 있죠. 저평가를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많은 내용들이 알려져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무평가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이분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낮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분의 평가가 왜곡된 평가가 그대로 이어지게끔 만드는 이런 식의 또 잘못된 현상의 고착화를 낳게 하는 이런 원인이 된다고 좀 판단을 해서 이분의 어떤 이제 성과를 그러니까 이제 그 성공한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컨셉으로 충분히 이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제 판단하에 그럼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연히 그냥 뭐 그런 거 없이 주장만 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그냥 선전선동에 불과하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따져보자 해서 제가 말씀드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역할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주화 이행, 그러니까 민주화 투쟁의 과정이 얼마큼 어려운 과정이었고 이분이 거기서 어떤 판단을 내렸고 어떤 전략을 내었던지를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쭉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서술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굉장히 정교한 과정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사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분이 뭐 고생을 했다. 이런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녹여 있는 수많은 어떤 그 지략과 전략과 용기와 어떤 이런 신념 이런 분들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행동하는 양심은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아주 유명한 표현 갖고 있는 이 그 민정운동 시기에 이분의 어떤 현실 진단과 전략적인 파고 이거 간단한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냥 단순히 멋있으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이제 우리나라 어떤 민족 세력들이 처한 위치 여기서 어떤 이제 그러면 선지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무슨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인가,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어떤 과정 속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되게 이제 전략적 사고들이 다 녹아져 있는 이 표현들인 거고 그런 것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선 모르죠. 사실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우선 평가가 안 되는 것들을 저는 이제 수많은 자료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저는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자이기 때문에 자료를 통해서 이제 그래서 보시면 이 책의 그 주석이 어마어마하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석이 많이 달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러니까 기존 연구에 대한 철저한 그 고증 자료에 대한 검토를 해서 난 결과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석이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그 제가 그래서 일부러 미주를 그러니까 각주를 달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요. 미주로 해가지고 뒤에 보시면은 책에 엄청나게 달려 있는데 그렇게 할 정도로 해서 이건 철저하게 그 객관적인 연구를 통한 거다. 그 연구의 결과가 성공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 이 책에 대한 설명만 하더라도 한 뭐 몇 시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이제 과정을 통해서 성공한 정치가라는 이제 규정을 해석을 이끌 수 있다라는 것들을 민주화 운동 과정, 외교 과정, 뭐 경제 분야,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정에 대통령 됐을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방면을 거쳐서 다 하나씩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분석할 건 다 분석하고 이걸 거시적 해석을 이제 해가 통해서 보여줬을 때 과연 그러면 이 인물이 해왔던 것들을 봐라. 이걸 보면은 이게 과연 성공이라는 어떤 대통령이라는 그 규정이 과연 타당하지 않은 것인가?
그래서 봤을 땐 누구든 동의할 수 있는 거다고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한 거게 된 거고요. 거기에는 이제 전략적인 목적을 본다면 인물 자체가 갖고 있는 너무 저평가된 측면 자체는 이 인물을 대변했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정치가이기 때문에 단순 지식인이 아니고 결국 정치적인 어떤 동원을 통해서 합심을 통해서 뭔가 해서 해오는 그 대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변하는 세력의 어떤 입장과 그것이 아직 풀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일종의 해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김대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역사에 대한 일종의 이제 뭐 그런 지금 그러니까 제재를 찾기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어떤 규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도 있겠고 좀 더 현실 정치적인 측면으로 가져간다면 결국 민주진보 진영의 이분이 사실상 가장 태두격이 되는 인물인 거고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사실 그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가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부분 대통령이 사실 거의 없죠. 우선 그러니까 개인적 불행한 대통령도 너무 많고 성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의 평가 자체는 굉장히 낯설어요. 정치 전반으로 본다면 오히려 뭐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마 태반일걸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건 김대중 대통령 개인도 있지만은 아니 우리나라에도 성공한 대통령이 있다. 이건 정치 전반에 대한 어떤 이제 문제 의식을 환기하는 목적도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딱 해서 한 거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감정을 빼놓고 보면 이분은 성공한 대통령이 아니라고 볼 수 있냐면 이분이 성공한 대통령이면 우리나라에도 성공한 대통령이 있는 거다. 하고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이제 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한 거였었죠. 뭐 다방면에 걸친 어떤 이제 우리의 정치 문화, 정치 담론에 뿌리박혀 있는 뭐 되게 뭐 통념화되어 있는 실패한 대통령의 실패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인식의 전환 자체를 좀 이제 의도한 뭐 그런 어떤 목적이 깔려 있는 거죠. 네. 학자로서 또 김대중 대통령 연구 자료를 이제 계속 이제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성공한 대통령 김대중과 현대사라는 책에서 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왜 저평가를 받고 있는가의 한 원인 중에 하나로 이분에 대한 이제 컨텐츠들이 많이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많이 생산되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 있는 것도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서술한 바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죠. 특히 이제 이런 방송도 이제 해주시는, 만들어서 하는 것도 옛날에는 사실 조금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들인데 그러면서 되게 좀 이제 긍정적인 그런 사인과 이제 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제 김대중 기록물, 뭐 사진, 문헌, 특히 음성, 동영상 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공개될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좀 사실 좀 뭐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진짜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워낙 강하니까 이게 할 수 있는 좀 기반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기록과 자료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게 이제 그 측면이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은 정말 연구할 주제가 많죠. 이제 연구자로서 또 김대중 기록물에 대한 뭐 어쨌든 제가 뭐 제일 많이 받고 많이 다루고 계속 또 해야 될 입장에서 그런 계통 쪽에서 이제 미력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뭐 각오와 다짐을 갖고 있습니다.